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공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남의 이야기에 고개만 끄덕이는 거 말고 또 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계속 들려주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공감 말이죠. 공감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함축돼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진짜 공감은 함께 느끼는 유대감을 형성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유대감은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엄청난 힘과 또 에너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공감이라는 건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청산뉴스에 오신 분은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범준 컨설턴트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과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이범준 컨설턴트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상대방과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근데 이 마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성, 두 번째가 감성, 세 번째가 의지.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물을 아는, 인지하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감성은 무언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 이 세 가지를 마음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말과 행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네,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대요. 이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했겠다. 그리고 내가 또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교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콜라보레이션, 협력, 뭔가 연결성, 뭔가 창의성, 이런 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보통 4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게 된대요. 그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쭉 커져가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어서인지,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능력들이. 그러면서 또 성인이 돼가면서 새롭게 내가 공감하고 다른 사람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아빠가 되면서 그런답니다. 물론 여성들의 경우는 엄마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본 영화인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나가는 엘리트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귀여운 아들이 있습니다. 6살짜리 아들이에요. 근데 한 6년이 지났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6년 동안 키워왔던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래요. 병원에서 바뀌었대요. 네.
그러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아가요. 그래서 상대방의 부모를 만납니다. 진짜 아들을 키웠던 부모를 만나요. 그러면서 진짜 이걸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시작하는 이 고민들인데, 그러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느끼게 되는 아들에 대한 생각, 6년간 떨어져 있었던 진짜 내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아버지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막 드러나는 영화예요. 젊은 세대를 위한 영화는 아니겠지만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해야 철이 들고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어른으로 만든대요. 이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이를 키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관찰을 해야 돼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돼요. 엄마들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울음의 소리가 다르대요. 배가 고파서 울 때와 내가 좀 짜증이 나서 울 때와 졸려서 울 때 울음소리가 다르대요. 근데 그걸 안대요, 엄마들은. 저는 몰라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아이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주면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이와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얘가 기쁜지, 얘가 짜증이 나는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아이 주변 환경을 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뭐가 이상한가? 계속 관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공감이에요. 공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막 기뻐서 웃잖아요. 그럼 아빠도 괜히 좋아요. 엄마도 괜히 좋아요. 아이가 울잖아요. 되게 슬퍼요. 그러면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더 좋아하게 되고요. 같이 울어주면 슬픔이 빨리 잦아들어요.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공감하는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요, 주로 아빠들이 그런데 아빠들이 아들이 있거나 뭐 딸이 있거나 이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요. 그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뭔가 액션을 찾아요. 뭐 공놀이를 한다든가, 뭐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자전거를 뭐 사준다든가, 아니면 뭐 등산을 같이 한다든가, 운동을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관찰, 공감, 공유 이 3단계를 당연히 거치게 되고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회사 생활이나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히 거기에 반응하고 또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할 이야기는 상대방의 액션 그리고 나의 리액션, 나의 액션, 상대방의 리액션,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주고받을지 좀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6년이었죠. 알파고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세돌 바둑 기사와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총 5번의 대국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이겼나요? 알파고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4대 1로 이겼습니다. 알파고가.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 화면 뒤에 앉아있는 저 안경 쓰고 있는 저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가 원래 중국 사람인데 유럽 챔피언이었어요. 바둑 챔피언. 사실 이세돌보다 먼저 저 알파고 팀에 불려가서 다 집니다. 다.
근데 알파고 팀에서 저 친구를 같은 팀으로 섭외를 해요. 우리가 이세돌이랑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움을 줘라. 예, 바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둘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근데 저 사람은 실제 알파고가 둔 수를 이세돌이 볼 수 있게 바둑판에 이렇게 대신 놔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대1로 알파고가 승리를 합니다. 예. 알파고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상식이니까. 그래도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폴리시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고수들이 뒀던 어마어마한 판들이 있을 거잖아요. 바둑 내용들이. 그 경기 내용을 다 수집을 해서 얘가 분석을 합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가 밸류 네트워크라고 해서 바둑이 막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면 상대방이 어디에다 두고 알파고 어디에다 이렇게 딱 두면 그 지역별로 승률을 계산을 해요. 네, 승률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수를 딱 둘 때마다 전체 승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세돌만 모르지 알파고 팀은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알아요. 네. 물론 사람이 개입을 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진행되고 있는 판의 승률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트리 서치라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서 어디에다 두는 것이 가장 승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알파고는 이것만 해요. 네. 그렇죠? 4대1로 집니다. 근데 이세돌이 충격에 빠져요. 당연히 하기 전에 그래도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이랬어요. 우리 모든 세계 언론이나 바둑 기사들이 그래도 사람이 이길 거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3판을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이세돌이 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바둑을 두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째 수에서 어떤 실수를 해서 내가 졌다가 아니라 판 내내 내 바둑을 두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세돌이란 친구가 어마어마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1등이고 그리고 더 많은 긴장감 속에서 뒀던 바둑 기사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 바둑을 못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분석한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바둑은요. 상대방과 접촉을 하진 않아요. 스포츠 경기는 상대방과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몸짓을 하면 얘가 나를 싫어하는지 나를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지를 알아요. 요즘 동계올림픽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끼어들고 이러면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류가 직접적인 교류는 없어요. 그런데 바둑 한 수 한 수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본대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세게 뒀는지 작게 뒀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자신감 있게 둔 수인지 아닌지를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어떤 액션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상태구나를 내가 인지를 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반을 착 던지면 저 사람이 움찔하거나 아니면 한숨을 쉬거나 뭐 이러면 내가 잘 뒀구나. 이 수가 괜찮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세돌이 뒀던 알파고는 그런 반응이 없어요. 얘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대방과의 감정 교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된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이게 바둑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30수 막 40수를 예측을 한대요. 내가 이렇게 두면 제가 이렇게 두고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간대요. 한 30수 정도를 예상을 한대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딱 뒀는데 얘가 반응이 없어. 그리고 그냥 또 자기가 하던 대로 해. 그리고 내가 했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수가 안 나와. 근데 얘가 어떤 생각인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몰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맞나?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감정 교류가 없어지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싫어요. 라고 하면 싫은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해요, 그냥.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아니, 제가 바빠서요. 아니면 제가 다른 일을 해야 해서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 나 잘 모르나? 부터 시작해서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이걸 주고받는 과정에서 액션, 리액션 내 과정을 통해서 감정 교류가 사라지면 진짜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못 들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잔인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저 사람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반응을 안 보이시면 됩니다. 그 사람 욕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반응을 안 보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부생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는데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요즘 대학 생활의 패턴이 학년별로 보통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2학년 때 미친 듯이 술과 이혼과 함께 한 2년을 딱 보내고 나서 갑자기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선택하는 게 보통 휴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휴학을 한대요. 휴학을 왜 하냐 그랬더니 2년 동안 많이 놀았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휴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자기가 생각하는 자격증이나 뭔가를 배우기 위한 학원을 다닌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학점에 집중을 하게 되죠. 학점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인턴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에 다녔을 때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 기간, 그러니까 휴학에서부터의 취업 준비 이 기간이 철저하게 개인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혼자만의 생활이에요. 무슨 느낌이었냐면 대학에 갔더니 중앙도서관이나 뭐 이렇게 학교 교정에 보면 예전에 제가 봤던 학생들보다 숫자가 작아요. 많이 없어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또 하나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구나라고 좀 놀랬었던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예요. 팀플레이. 그렇죠? 조별로 과제 주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걸로 평가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제 수업을 뭘 하게 됐다 그러면 그래서 교수님 저기 혹시 팀플레이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팀플레이를 할 때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뭐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구성이 되나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뭐 과별로 특징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팀플레이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단기간에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평가에 대한 불공정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업할 때 팀플레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팀플레이를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할 일이 더 많아요. 평가해야 될 것도 많고요. 아까 말했던 공정함을 뭔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그냥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화면 보면 되게 놀라시는데 예비역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 예전에 저 있을 때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족구예요. 족구. 족구. 요즘은 안 하죠. 뭐 체육대회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예전에 저 개그맨이 했던 뭐 이렇게 복학생에 대한 컨셉, 뭐 옷 옛날 스타일로 입고 오고 막 예전 거를 뭐 강요하고 뭐 이런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때는 막 보캐블러리 22,000 막 이렇게 확 끼어들고 전부 중앙도서관에 우르르 모여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때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때는 최소 단위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개인이 아니었어요. 최소 3명에서 최소 5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처지, 비슷한 공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5명, 7명씩 모여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요즘 어떻게 하냐, 취업 준비 어떻게 하니, 그다음에 너 요즘 무슨 공부하니를 계속 나눴어요. 그다음에 나 요즘 이래서 힘들다, 어떻게 해서 힘들다를 계속 나누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그게 다른 사람의 눈에 좀 불편해 보이고 입고 다니는 옷이 좀 무지리그해서 뭐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움직이는 최소 단위가 최소한 3명에서 5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 그 다음에 뭐 나사, 그리고 저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뭐 루틴하게 정기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회사의 경영 환경이나 뭐 시장 환경에 따라서 태스크포스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이제 픽사나 나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집단 창의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과를 내는데 이게 집단 창의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짧은 시간에 알파고 팀도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딱 모여서 막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바둑 두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막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딱 모였는데 내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경험, 지식 이것만 고집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뭔가 반응을 보이는데 내가 새로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뭔가 그룹이, 이 집단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팀플레이를 굳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5명에서 7명 단위로 팀을 만들어서 하는 일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공수부대라고 하나요? 뭐 좀 이렇게 특전사들, 좀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는 그 부대원들, 그러니까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서로의 시계를 맞추는 거래요. 시간을. 그래서 야, 몇 시에 어디서 보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이 시간별로 타임 시리즈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시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딱 모이자마자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집단적인 창의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서로가 해야 될 것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창의성의 가장 근본은 공감,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생각에 내 생각을 보여주는 것, 내가 반응을 하는 것,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수많은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아까 이제 알파고도 보셨고 AI도 보셨고 그다음에 뭐 텔레매틱스부터 해서 뭐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큰 2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개체를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연결성. 그다음에 2번째가 산업 문화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시각, 창의성.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아까 픽사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알파고 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뭐 분야, 그리고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야 될 일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해왔던 그 사람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고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서 다양한 산업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사회에서, 앞으로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성과 창의성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맞이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 연결성과 창의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렇게 아버지가 된다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찰, 공감, 공유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두 번째는 진짜 액션, 리액션, 이걸 정말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 있게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요. 저 사람의 말에 내 말을, 반응을 보여주고 내 행동을 보여주고, 좀 이런 교류들이 정말 좀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공수부대라고 하나요? 뭐 좀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서로의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야, 몇 시에 어디서 보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이 시간별로 타임 시리즈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서로의 시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딱 모이자마자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집단적인 창의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알아야 될 것, 서로가 해야 될 것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낸 데인 겁니다.